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은 NPL 강의를 하겠습니다. NPL은 이제 노원 퍼포먼스 론이라고 해서 부실 채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시장에다가 이제 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업체들이 그 채권을 매입해서 차익을 남기는 재테크수단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업분이 이제 대부업만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3억 원 이상 대부업 법인이어야 되고 대부업 교육을 마쳐야 됩니다. 하시려면 이거는 그냥 참조용으로 들으시고 만약에 NPL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대부업을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제 요건을 맞추시고 그다음에 대부업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매 교수인데요.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IT 정책 경영학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억에는 이제 위즈옥션 현 대표고요. 닥터 아파트 경매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가 현재 경매 교수이고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 교수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NPL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NPL은 뭐냐면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원금이나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이제 경매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금융기관이 채권을 충당합니다. 근데 그 찰나에 부실이 됩니다. 그 채권이 그 부실화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NPL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논 퍼포먼스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고 미회수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실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부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저당 채권인데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거는 민법의 물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맡기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 되는 경우에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를 이제 진행하고 그 경매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으로 이제 채권자에게 환원을 해서 채권을 충당합니다. 그것을 이제 근저당 채권이라 하고 무담보부 채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용채권, 전화요금 채권, 그다음에 할부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이제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자동차 할부를 살 때 이제 오토론이라고 하죠. 오토론을 가지고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핸드폰 요금 있잖아요. 핸드폰 요금을 밀렸을 때 그거를 팔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할부로 사잖아요. 스마트폰을 할부로 살 때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시장에 내놔서 좀 저렴하게 사서 그걸 추심하는 역할을 해갖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대부분 이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추심을 하려면요. 그 다음에 도표를 보시면 부실 채권이 있죠. 부실 채권, 그 다음에 일반 채권, 그 다음에 담보부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무담보부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특별채권, 그 다음에 담보부, 특별채권, 무담보, 특보부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이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일반 채권은 3개월 이상 뭐예요? 3개월 이상 원리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담보부 혹은 무담보 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특별채권은 회사 정리 또는 화해 인가결정, 그 다음에 그 인가결정 후에 차주에 대한 채권으로서 향후 변제 계획표가 확정되어 있어 현금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왜 법으로 회생이 들어가잖아요. 회생이 들어가면은 이제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부 채권 나눠지거든요. 회생 채권, 담보부 채권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정리. 그러니까 이제 화해인가. 그럼 법원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회생에 이제
법인이 회생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담보부 채권과 그 다음에 신용 채권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제 계획안을 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제 계획안대로 배분을 합니다. 채권자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달마다 나눠 갖는 거죠. 월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매각을 해요. 채권을. 그걸 사서 수익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샀어요. 그러면 1억 원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뭐 변제 기간 동안에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받는다 그러면 10년을 1억 원의 채권을 10년 동안 나눠 갖거나 아니면 10억 원의 채권을 10년 동안 나눠 갖는 거죠. 근데 금액이 작으면 별로 나눠 갈 게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어느 정도 이제 나눠 갖는 금액이 확정이 됐을 때 만약에 월 200이 들어온다. 근데 나는 10년 동안 200을 좀 나눠서 받겠다. 그 대신 이자를 넉넉하게 이제 주고 그다음에 채권을 사올 때는 10억짜리를 5억에 사온다든가 3억에 사온다. 이렇게 싸게 사온 다음에 그 10년 동안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나머지 차액, 뭐 7억을 이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채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회생채권. 예,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회생채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회생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생채권. 네. 그러면 이제 회생채권은 무담보 채권과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회생 채권에는 무담보 채권과 담보 채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도가 있어요. NPL에는 이제 그 도표로 보시면 금융권에서 이제 여기 있죠? 맨 처음에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관계를 보시죠. 금융권하고 어떻게 됩니까? 금융권이 있으면 만약에 자산 관리가 있다고 해봤을 때 SK라는 자산 관리가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권에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죠.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 자산관리 회사에서 매각을 이제 투자를 하고 뭘 받아요? 수익을 배분받죠. 그 다음에 그 이익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는 매입 매각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도 수익을 얻고요.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거죠. 금융권하고 자산관리 회사가 있으면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서 채권이 이제 유동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는 옛날에는 됐는데 여기가 지금은 뭐만 되냐면 이제 대부업 법인만 됩니다. 네, 대부업하고 개인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위 변제 방법이 있습니다. 대위 변제 방법은 뭐냐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배당만 채권자 변경해서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배당이 바뀌었다. 내가 대신 갚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오로지 대부업 법인만 됩니다. 그래서 대부업을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업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증권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권의 안전성 분류를 해보시면 정상채권이 있죠. 정상채권 이렇게 있죠. 정상채권과 주의채권이 있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정상채권인 경우에는 뭐예요? 1개월 미만의 채권을 말한다. 그렇게 그러죠? 1개월 채권. 1개월 채권을 말하는 거고요. 다시 보시면 잠깐만 이게 두꺼워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채권은 연체 1개월에서 1개월 미만 채권을 정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1개월 미만 정상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의채권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그 연체채권을 주의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가 필요한 대출채권인데
80% 이상 대출된 거를 이제 주의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대출이 나간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인데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대출 규제 전에 많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간 채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채권이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저걸 말합니다. 이제 뭘 말해요? 부실채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논퍼포먼스 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 가능성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채권에서 상당한 위험 등에 발생할 한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추정 손실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회수 가능성 채권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회수에 상당한 위험 등이나 발생 채권이 그 다음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추정 손실이 예상되는 채권은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손해를 먼저 안고 가야 돼요. 요거는. 근데 요 중에서 요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회수 심각 채권이 있습니다. 회수 심각 채권. 이건 뭐냐면 3개월에서 11개월 미만으로 연체된 채권인데 이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담보력이나 원금 회수가 예상되는 채권을 회수 심각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이게 뭐래요?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이제 그 수익률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채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년이 넘는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대출 원금, 그 다음에 이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시면은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인데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냐, 회수가 심각한 채권이냐, 손실채권이냐라고 이제 따져서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부실채가 똑같은 부실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NPL의 역사와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NPL의 역사는 이제 금융위기의 발달이 됩니다. 그 IMF 때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요. IMF 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 상당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통폐합이 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럴 때 거기 갖고 있던 채권들을 막 쏟아냈어요. 시장에다가 막 쏟아냈거든요. 그럴 때 투자하시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고, 근데 그때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위기 때문에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포착한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때 당시에 채권, 그러니까 국민채권 같은 경우 상당히 싸게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때 이제 채권을 사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싸게 샀고, 근데 이제, 그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돈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랑, 또 돈이 없는 상태랑은 또 각 개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만약 투자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느냐? 부실된 담보부 채권의 원금이 45%에 샀습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권은 3%에 샀습니다. 3%에. 어디서 샀냐면은,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부실채권이. 그러니까 NPL이 좋은 시장이었고,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호황은 아니고요. 많이 위축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수익률 없어요. 45% 이런 거 없어요. 3% 이런 것도 없습니다. 좀 비싸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펀드가 이제 매입을 해요. 그 다음에 재판매를 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국에 있는 펀드 회사가 잔뜩을 사요. 그걸 부실채권을 우리나라 걸 사갖고 다시 또 우리나라의 회사에 팝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남기고 우리나라를 떠나요. 이런 나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슬기롭게 잘 해나가는 또 뭐랄까요 그 하나 과도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시대의 과도기적인 거죠. 예.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NPL을 어떻게 수익이 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NPL을 사셔서 그냥 은행의 NPL을 매입 후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NPL을 갖고 있으면요, 유지 경비가 들어요. 그 뭐 채권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경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채권을 샀어요. 제가 만약에 뭐 국민은행에서 만약 10억짜리 채권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채권 가격이 얼마가 냐면 원 가격은 뭐 15억 원이 됐다고 15억 원이다 했을 때 그러면 제가 10억을 현금을 주고 샀다면은 현금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을 안 하죠. 네, 이자 발생 안 하는데 만약에 매입 시 만약 대출을 받았다. 뭐 60%를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그럼 매월 이자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익률이 적어지는 거죠. 이게 수익률이 적어지면서 수익률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하가 된 후에 나중에 팔면은 뭐가 돼요? 본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뭐 그 투자 이익이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전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이익이 하락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손해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은행에서 이제 NPL을 사셨잖아요. 사시면 다른 투자들에게 빨리 매각을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경매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경매를 통해서 매각등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뭐죠? 이 차익을 남기는 건데 이거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중요성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일단 아파트 그 다음에 주택 이 경우에는 좀 이익이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가 토지 일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셔야 돼요. NPL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번 유찰되고 그러면요 타격이 심합니다. 이게 유찰되면 타격이 심해요. 유찰 시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채무자한테 변제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걸리는 분한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거를 경매 진행을 안 할 테니까 아니면 경매를 취하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을 가족들한테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강면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 여유가 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강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 권하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사정을 고려해서
좀 싸게 파세요. 싸게 판매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또 빨리 이제 됐으니까 또 다른 물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또 경매도 취하되고, 또 다시 집을 찾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되게 권장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먼저, 이게 그분이 NPL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 채무자분이 사셔서 다시 경매를 취하고 아파트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한 NPL 금액만큼, 경매 물건으로 싸게 낙찰 받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걸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아서 채무자 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다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걸로 해서 또 은행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전환 대출하면 되죠. 전환 대출. 그죠? 이렇게. 저는 이 방향을 고수하는데, 요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채무자분들한테 좀 이득이 가고, 좀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NPL의 분석 요소 및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분석의 3요소니까 채권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채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채권이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건 뭘로 나눠지냐면요, 채권이 이제 상가 채권이냐, 아파트 채권이냐, 그러니까 상가의 대출 채권이냐, 정확히 말해보면요, 아파트 대출 채권이냐, 그 다음에 토지 담보 대출 채권이냐, 토지 대출 채권이냐, 그 다음에 PF 대출 채권이냐, 그 다음에 신용 대출 채권이냐, 이렇게 이제 큰 범위로 나눠지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상가 대출 채권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이제 만약에 유찰이 있다. 만약에 이제 이 지역이 안 좋아서 유찰이 심하다. 유찰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유찰 가능성. 두 번째, 상가 입지가 좋냐 안 좋냐. 입지가 좋음 나쁨이죠. 또는 나쁨. 좋냐 나쁘냐, 그죠? 그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가가요, 관리비를 많이 미납한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관리비 미납,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가가 노후화된 게 있어요. 노후화. 이런 경우에는 채권도 같이 안 좋습니다. 채권도 뭐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노후화된 상가의 채권은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가는 요거는 이제 저거예요. 이제 상가 위에 보시면은 대출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NPL. 네, NPL. 그 다음에 보시면 노후화 상가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나쁘다 이거죠. 노후화된 상가는 채권이 나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이제 채권을 분석을 할 때요, 이제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보유 기간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보유 기간을 계획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채권 매입 대출이 있어요. NPL 대출을 받으실 때, NPL 매입 대출을 받으실 때
60% 이상을 받으시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자 발생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요. 점점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일날이요. 배당 기일날 배당 이의 소송이 들어오면요. 뭐 1년에서 2년 동안 묶일 수가 있습니다. 1년에서 2년 동안 배당을 못 받아요. 배당이 이제 묶여요, 묶여. 예. 뭐라고 쓸까? 배당 묶인 거를 뭐라고 써야 되나? 배당을 보류가 되죠. 배당 보류. 아,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 NPL에서. 이게 이제 배당 이의소가 걸려서 배당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요,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좀 있거든요. 유치권 때문에 유찰돼서 이제 낙찰가가 하락이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요. 이럴 때에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죠. 방법은 어떻게 돼요? 경매를 중지시키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서 유치권을 말소를 하든지 소멸하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을 확정을 하든지. 네. 그래서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적은 금액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적은 중지시키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유치권 소멸 시키거나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많이 이득이 안 남아요. 그래서 뭐 방어 입찰로 다시 사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도 권리 분석 전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경매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요,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배당입니다. 먼저 배당을 갖고 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압류권자가 또 배당을 갖고 갑니다. 어디냐면요, 국세청, 세무서, 그 다음에 뭐 어디에요? 그 시청, 구청, 그 다음에 또 뭐 등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배당이 적어집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또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돌발 채무 이런 것들. 근데 돌발 채무는 거의 없는데 혹시 이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순위가 바뀐. 이럴 때는 뭐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2순위 NPL을 살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2순위 NPL 채권이 싸다고 사는 경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순위 NPL을 사시면요, 1순위의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순위일 때 예를 들면요, 1순위가 있었어요. 1순위 이제 채권자가 있었어요. 채권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밑에가 이제 저기였어요. 전세입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이제 저희죠. NPL 매입자예요. 근데 전세입자가 갚아버려요. 전세입자가 그 1순위 채권자의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전세입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입자를 떠안아야 돼요. 전세입자를.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세입자를 떠안아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선순위 전세입자를 또 안고 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순위 전세입자를 떠안아야 된다. 네. 이러면 이제 NPL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이런 걸 조심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물건 분석입니다. 물건 분석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게 있어요. 이 물건 분석은 뭐 일반 경매를 하시던 NPL을 하시던 간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죠.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가치, 밸류. 그 가치를 따질 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럼 시세를 봐야죠. 시세. 그럼 시세는 뭐가 있습니까? 금매 시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시세가 있습니다. 평상시 보통 시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승될 때 시세가 있습니다. 상승 시세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매 시세 때는 엄청 싸져요. 그 다음에 보통 시세 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데, 또 상승세를 탔다 그러면 또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보통 시세 밑으로 가면 이제 금매로 막 이제 주변에 금매로 막 팔리는 부동산이 막 많아졌다. 이랬을 때 얘도 같이 금매 가격 넘어간다 했을 때는 이러면 이제 그 곤란해집니다. NPL도 같이 동급으로 이게 하락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 개, 그러니까 NPL 채권을 분석하시려면요, 세 개를 다 잘하셔야 돼요. 채권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세 개를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동네가 중요합니다. 동네가 어떤 동네냐, 강남하고 가깝냐, 아니면 강남하고 뭐냐, 아니 강북 쪽이냐, 네? 강북 쪽이냐, 아니면 어디에요? 한강 이남이나 아니면 한강 이북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좌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전세 가격이 높냐 낮냐예요.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전세 가격이 높은 곳이 좋겠죠. 근데 월세 가격이 있습니다. 월세 가격이 높다 낮다예요. 근데 월세 가격은 지금 현재 많이 죽었죠. 전세만 높고 월세는 많이 죽은 상태라. 그런데 뭐 그래도 이거를 잘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세, 이제 금매 시세, 보통 시세, 상승 시세. 그 다음에 동네는 강남 쪽이냐 아니면 강북 쪽이냐, 한강 이남이냐, 한강 이북이냐. 전세 가격은 높다 낮다,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월세 가격도 높다 낮다 이거거든요. 이거 상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입니다. 경매는 물건 분석, 그러니까 경매는요,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여기가 뭐냐면 이제 명도 처리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명도 처리고요. 3번이 명도 처리가 되고 하는데, 이제 요거가 안 들어가고요. 요거는 없고요. 경매는 여기 없죠. 경매는 이게 없고요. 경매는 여기 없습니다. 이거 경매 때는 요거 없고요. 이제 명도 처리가 있어요. 근데 NPL은 아니에요. NPL은 채권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채권 분석, 채권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3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투자의 3원칙, 경매 낙찰 가격. 경매 낙찰 가격. 맨 처음에 이제,
보수주의적으로 경매 낙찰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유, 여기 틀렸네. 경매 낙찰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됐을 때에는 낙찰 시에는 이제 그 배당 기일이 있어요. 배당 기일까지 빨리 도래를 해야 됩니다. 빨리 도래를. 근데 만약 중간에 뭐 즉시항고가 걸려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청구 이의소송 그거 걸리던가, 아니면 강제 집행정지 이런 게 들어오면요 그냥 묶입니다. 절차 진행이 안 돼요.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을 못 할 수도 있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즉시항고일 때는요, 그 채무자가 즉시항고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을 갖추었냐 인지를 보면 됩니다. 아니면 시간만 끄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해보는 건지.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즉시항고 요건을 갖추려면요, 채권이 이제 변제가 돼야 됩니다. 채권이 변제가 되거나, 또 하나는 즉시항고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즉시항고 충족을 하려면 채권이 어떻게 돼요? 채권이 소멸되거나, 또 그 다음에 집행력이 배제가 되거나, 또 하나는 뭐죠? 또 뭐겠어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채무가 예를 들어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밀이 없는데 이제 채무가 없는데 신청하는 경우, 없는데 경매 신청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없는데 하여튼간 시간은 걸립니다. 되게 걸리고요. 근데 이제 즉시항고의 이제 절차는요. 즉시항고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항고, 재항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즉시항고, 그 다음에 재항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가 끝납니다. 이렇게 나가요. 즉시항고, 재항고로 나갑니다. 네, 이게 두 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즉시항고 할 때는 이제 공탁금이 들어갑니다. 공탁금. 근데 공탁금을 내라고 합니다. 뭘 내래요? 매각대금에, 그러니까 매각가의 10%를 공탁하라고 합니다. 네.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 없으면 공탁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냥 경매 절차는 그냥 진행합니다. 그쵸?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즉시 항고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 항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공탁을 못할 시에는 경무의 절차를 토킹한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배당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예상 배당 금액. 예상 배당 금액. 예상 배당 금액. 자, 그러면은 NPL이 있죠. NPL이 있는데 NPL 원금이 있어요. 원금 마이너스 할인가. 할인가는 얼마입니까? 할인가는 매입가잖아요. 근데 이게 있죠. 매입가 플러스 이제 NPL 원금이 있죠. 이제 원금이라면 안 되겠다. 원리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자랑 원금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원리금이다. 거기에 이제 할인가죠. 마이너스 할인가죠. 가는 매입가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연체 이자를 기대하죠. 연체 이자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이제 근저당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근저당 채권을 삽니다. 사기 때문에 근저당 NPL 채권 뭐냐면 채권 최고의 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내에서 받는 거죠. 채권 최고의 이내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는 거는 못 받죠. 넘는 건. 그죠? 넘는 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만 받는 거죠. 그거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배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압류권자가 먼저 있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차감이 될 수가 있죠. 차감이 되거나, 또 뭐가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에 차감이 되거나, 또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근저당을 하더라도, 또 차감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급채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경매비용 채권. 경매비용이 먼저 빠져나가니까요. 그거는. 필요비 유비 빠져나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이제 뭘 만들게 되면 수익률 표를 만들게 돼요. 수익률 표. 그래서 이제 NPL을 매입하기 전에 수익률을 먼저 보고 남으면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남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유찰이 되면 맞춰서 싸게 사온다. 그게 이제 테크닉입니다. 싸게 매입한다.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제 채권 매입 가격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예, 채권 매입 가격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볼까요? 채권 매입 가격.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좀 중복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매입 가격 첫 번째는요, 유동화 회사에서 판매할 때 가격을 깎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가격을 깎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유찰이 많이 된 거. NPL은 좀 가격이 많이 할인됩니다. 두 번째는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인 경우.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인 경우에는 그 유동화 회사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소송 진행을 판매합니다. 또는 소송 진행 중인 거를 소송 진행 중인 때에 소송을 수기해서 수기하는 조건으로, 그다음 이어받는 조건으로 NPL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째를 보면, NPL은 이제 매각하는 방법을 이제 더 이제 세밀하게 보는 거거든요. 요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강을 찍을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